한복 더위에 정말 안보가에 이렇게 와주는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우리 열정에 제 감사를 뜻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이 왜 나라사랑 모임에 오셔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학술적인 이론적인 제가 배경을 좀 갖고 여러분이 아주 정말 잘 선택을 하셨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를 제가 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당당하게 아주 더 용기를 갖고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이용걸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뭐 그냥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는데도 별로 친절이 없지요. 거기다가 지금 10월 27일 휴전일이면 민주노총이 저 평택의 미국 기지를 뭐 끼로 감사를 듣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아주 퇴진시키려고 이런 거 작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덥지만 저도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준 내용은 우선 결국 이렇게 된 건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왜 됐는가? 요새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잘못된 역사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가 나름대로 아까 소개한 대로 저는 뭐 35년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특기 조종사, 팬텀 조종사, MC 조종사하고서 줄거리를 몇 번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다행히 중용대 유학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란서라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도 또 한 20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분단이 됐는가 그거를 좀 학술적인 이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렇게 된 원인도 분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 북한에 있는 그 공산 집단은 어떻게 생겼고 또 바로 우리 남한의 주사파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어떻게 척결을 청산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가 세운 그 승리 전략을 갖고 여러분과 더불어 나눌 겁니다. 우선 현재는 참 어려운 우리가 국제 상황에 놓여 있지요. 바로 6.25 전쟁은 바로 미소의 냉전 상태, 콜드워터, 그의 경쟁 상태에서 이제 그게 심화돼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제 소련 대신에 미중, 특히 시진핑의 중국 여기에서 이제 미중 필공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묘하게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연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6차 실험까지 오고 7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제 ICBM, 소위 인터컨티넨탈 바라스틱 미사일,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6.25 때보다도 더 상황이 악화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이런 안보 위기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국내적으로 있더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겨우 1%도 안 되죠. 0.7%. 겨우 20만 평을 정말 간신히 하나님이 모아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요. 근데 1년 동안 거의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기 대법원장이라는 게 아주 문재인의 개 같은 놈이 됐지요. 김병수가 거기다가 뭐 국회의원 수가 지금 뭐 그냥 엄청나게 거의 180석의 야당이 되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도착해. 거기다가 지금 또 언론이고 뭐고 다 좌파들이 잡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이제 4월 12일에는 총선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도 지금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그거에 의해서 2007
2017년에 또 대선이 있는데, 야, 이러다가 이 윤석열 끝나는 건가? 다시 우파 정권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6.25는 왜 남북을 왜 든든가? 거기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제가 이제 여기 뭐 국제주의를 공부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한스 모건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케네스 월스라는 존 미어스 아이는 아주 국제정치에도 아주 윌슨같이 이상적인, 우리가 유엔만 만들면 이제 싸움이 날 거야, 전쟁은 없을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현실주의 정치, 그 대가가 바로 그 독일에서 미국을 귀화해서 배운 이 한스 모겐스라는 사람입니다. Politics Among Nations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시카고 대학에서 오래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점점이면서 이분들이 하는 그런 전쟁은 왜 나느냐? 제가 이제 다시 전쟁이 날까봐 걱정을 했죠. 제2의 6.25가 날까봐 걱정을 하는데, 국제사회라는 거는 유엔이라는 게 있지만은 우리 국가같이 행정부, 입법, 사법부가 없지요. 누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도 어떻게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 국제사회예요. 무정부 상태야. 이게 형식적으로는 있지만은 제대로 안 돼. 거기다 5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싸우고 그래도 저걸 제재를 하려고 해도 중국이 반대, 러시아가 반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렇다. 유엔이라는 게 우리를 참, 6.25 때 정말 우리가 도움받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그렇게 크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유엔의 기능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 보니까 정책에 결정하는 게 민주적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마음대로, 마오 대통령이 마음대로, 김일성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푸틴적으로 보세요. 또 시진핑은 또 못했다 이거 한다면은 김석평이가 야 우리 이제 10년씩 말하자 2번만. 김석평이 10년, 짱재민이도 10년, 후진타오도 10년 이렇게 다 해갔는데 엉뚱한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10년을 올라서 더 옮기시는 거야. 그게 지금 15년째 이제 하려고 그래. 독재국가가 하는 거죠. 그럼 독재국가가 되면 그러냐? 민주주의 결정하니까 전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 갖고 와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 지도자의 그 인간 본성, 속성 이런 것이 김일성을 보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을 보나 아주 전쟁 광적인 무자비한 놈들입니다. 근데 그 DNA를 받은 김정은이 저놈도 뭐 거의 못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아주 무모해. 진짜 하는 짓이. 지 애비 김정일이는 그런 게 조심성이 있었는데 이놈은 조심성도 없어. 제가 현역에 있을 때 F 그때도 22일은 이제 스텔스라는 거 평양에 왔다 갔다 밤에 막 왔다 갔다 그럼 이놈들이 아주 그냥 김정은이가 겁을 바짝 먹습니다. 자기 대추 있는 줄 알고 이게 철공강이라는데 지하에 현역에 있는데 48일 동안 있는 걸 봤어요. 나오지 못해. 나 죽이고 왔고 나오고서 48일. 근데 이 김정은이는 겁이 없어. 젊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이거 길을 들이야 되는데 뒤에 이제 네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분들이 그 분석 공부를 보면 이게 정말 앞으로도 한국도 전쟁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번에 이제 지은사들하고 제가 공부를 한 건데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국제관계가 이렇게 서로 했는데 흐노뱅이라는 그 비에르 흐노뱅이라는 교수가 폴란드에 새로운 아주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불어로 폭스 프로퐁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층 그 바닥에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걸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듀로젤 교수 이분은 아주 저의 학과정원 선생님이에요. 무서워 죽겠지. 점수를 잘안 줘가지고 아주 지금도 얼굴로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노재범 총리 그분이 서울대학교 정책학 교수를 했죠. 그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조의 교사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읽고 이제 듀로젤 교수 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브라자에서 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분들의 이론을 갖고 제가 3파선이 왜 생겼고 우리 전쟁이 왜 나는가
우선 383. 여기면은 중에는 이북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참 우리나라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제가 그 2차 대전에 그 소위 국제회의 그걸 한 학기 들으면서 한글의 나라가 내가 일본 학생이고 베트남 학생도 같이 이렇게 듣는데 전혀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야 우리가 교회에서 온 나라구나. 너무 희로웠어. 근데 카이로 회담이 나오니까 여기 코리아라는 얘기가 딱 두 줄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The offers and three great power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코리아. 우리가 노예 같은 상태라. 그래서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때 식민지, 그러니까 산하에 제국주의 식민지 산하에 있던 나라가 144개국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무슨 뭐 그 나라를 독립시켰다는 한마디 없는데 우리 코리아가 있어. 그 처음에는 장개서 이거 참석을 했으니까 임시정부에 있는 김구 선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나보다 막연하게 알았는데 요새 이제 그 근래 그 문서가 보니까 미국에 역시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대단한 분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 아마 여러분 자녀 중에 지금도 그 정도 학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막 이야 대단한 거야. 그죠? 대단한 거야. 참 100년 전, 110년 참 이승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추천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갈 때 미국 갈 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 존스 호킨스라고 루즈벨트에서 그 초과되자고 사람 그분한테 이제 편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루즈벨트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번에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런 과정을 제가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얄타에 이어서 2차 대전은 두 개의 전선이 있죠. 유럽에서는 독일, 히틀러가 이쪽 아시아에는 동쪽시대기 우리 일본이 큰 전선이 두 개 있는데 그러니까는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소련이 도와서 이때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에서도 이기고 거의 이제 승리를 자주하는데 문제는 이 태평양 쪽의 문제야. 일본이 문제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메가더 장군은 그때 니미츠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소위 프로그 메스더라고 개국주기는 맞이 승부를 하나하나 이제 하고 있는데 일본들이 지독해. 덴노하이거 만사이거 뭐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옥쇄 끝까지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미군 희생이 커. 그러니까 메가더한테 이제 물은 거예요. 야, 저 일본 본토를 우리가 상륙을 해야 항복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큼 희생이 돼야 되겠느냐. 근데 열아인데 미니멈 50만 100만은 죽어야 미군이 그래야 겨우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루즈벨트가 야 그러지 말고 방법 없나? 소련을 빨리 끌어들이자. 소련을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은 빨리 협공을 하지 않겠나. 근데 이 스탈린은 대단한 지략이에요. 아주 대단해. 여기 보면은 저기 2차전 자기의 영토를 엄청 동쪽으로 넓혔죠. 지금은 다 독립을 했지만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저 꼭대기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발틱 3부 아주 자기 영토를 늘리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다 유선 국가입니다. 대단한 아주 야 우리는 1820에 나폴레옹이 여기 들어왔지 않냐? 42년에 히틀러가 들어왔지 않냐? 이걸 좀 봐달라. 이런 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루즈벨트가 병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때 두 달에 죽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래 좋아 그럼 한데 그 대신 네가 태평양 전쟁에 일본 전쟁에 참전해 주겠다. 좋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만 전쟁만 유럽 전쟁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이 이걸 다 일본이 했다는 걸 하나하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련군이 이것이 삼가성이 되는 거죠.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 달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하리 트루만이 대통령이 되는데
트루만은 고등학교 합격이 안 나왔지만 내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이젠하워 장군이 주려는 노르만디 상수에서 성공을 하면서 독일이 항복을, 히틀러가 자살로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만 하면 된다. 그럼 독일의 전후 처리를 하면서 이 일본을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그래서 포츠담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스탈린,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국에도 또 참 묘해. 전쟁 중에도 또 수상이 바뀌어요. 애틀리가 왔는데 이래가지고 여러 하는데 바로 독일을 분할점령하죠. 독일을 이렇게 나눠먹지요. 저쪽 붉은 쪽은 소련, 영국, 미국, 또 두 번이 또 자기들에 따라서 분란서 네 나라가 이렇게 분할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도 저렇게 분할점령을 하고 저쪽 또 홋카이도하고 본슈 반은 소련이, 그다음에 본슈 나머지는 미국이, 그다음에 영국이,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나눠먹으라고 해요. 저렇게만 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그때는 도저히 대기가 그만두고 쓸쓸기는 사람이 총리였었는데 항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지대 천황 일본 왕한테 항복을 합시다. 근데 그냥 젊은 장교들 강경파들이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못해가지고 결국은 트루만이 안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많이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먼저 못해 쓰자. 그래서 바로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러다 안 되니까 또 8월 6일 날 나가사키. 그래서 무려 저기 보시죠. 엄청나게 죽었죠. 저기 히로시마에 한 15만 명, 나가사키 7만 명. 근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군대는 저거보다 10배, 20배가 넘습니다. 핵전쟁은 하면 안 돼요. 엄청난.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서 핵을 씀으로써 이게 소련이 빨리 참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 이제 스탈린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원자폭탄을 쓸지는 모르는 거야. 원자폭탄을 썼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방 항복할 거다 보다. 그럼 자기가 이쪽 유럽 쪽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받는데 아시아 쪽에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되는 게 그 시베리아 철도 하나 되겠는데 그냥 밤을 새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만주 전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널전쟁 때 맺혔던 사리나무를 차지하고 저기 홋카이도를 따라가니까 미국이 일본은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다시 해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저 부산까지 그냥 금방 내려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에 전쟁을 지휘한 게 삼성조정위원회,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국무성, 디파트먼트 오브 워, 전쟁성, 그때는 디전인데,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오브 네이비, 그 셋이서 모여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서 이때 한 게 바로 마샬 장군 밑에 헐, 중장 밑에 링컨, 이 중장이 바로 본스틸 대령, 러스크 대령. 본스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행한 사람이 나오겠죠. 러스크는 또 케네디 밑에서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현역들이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소련군은 도대체 어디까지 한반도 내려오고 있느냐. 저 만주는 좋다. 일본군 다 반동군 다 소련군이 항복받고 사할이 다 좋은데 일본은 못 들어오는데 한반도는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39도를 보냐 40도를 보냐 30도를 보냐 고민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상반선 위에는 스탈린이 억셉트를 하지 않겠는가. 그죠? 너무 또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언 게 저 금리입니다. 이렇게 하자. 항복을 받는 거를. 그래서 바로 내가다가 바로 제너럴 한반도 북위 30도도 이북은 그 일본군은 소련한테 항복을 하고 이남은 미군한테 항복을 해라. 이렇게 증언한 게 3번선이에요. 이게 3번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큰 의에 의해서 항복을 관동군이 한 300만 되니까 저놈들이 나한테 치면 안 되니까 저걸 어떻게 적당한 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하튼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은 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나마 안 했으면은 저 부산까지 공사를 데리고 한 거죠. 이게 신의 한 수되는 참 잘한 거다. 그나마 이남을 자유화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단이 되고
결국은 항복을 8월 15일 하지만은 이북은 소련군이 군종으로 38 이남은 바로 미군이 군종을 3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방되고도 해방이 된 게 아니죠. 미군이 와서 실제로 된 거는 바로 48년 8월 15일 날 바로 유엔 결의회에서 총선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이 됐냐?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바로 스탈린이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면에 저들 보기 좀 부어 보이시는데 이 자켓을 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저 공산 북한 김일성 저때 독재 세력은 언제 형성이 됐고 이남의 주사파들이 언제 세력을 봅시다. 뭐니만 해도 공산이 된 거는 1848년 그 유명한 칼 막스의 소위 매니페스토 오브 커뮤니스트 공산당 선언이죠. 그 전까지는 공산당에 대한 말도 없었어요. 우리 정치학용 아무리 공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서 너무 노동자들이 그때는 정말 아주 그냥 15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고 자기가 야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다. 어떻게 이렇게 노동자들이 착취당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한 건데 무시무시해. 이건 무슨 뭐 보고서 같지가 않고 무슨 한번 보대 첫 문제 이거야. 그 지가 그러는데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교황, 로마 교황, 짜르, 러시아 황제죠. 그 다음에 멜테르니 이 사람이 오음제국의 수사인데 기조 프랑스 수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국제부와 독일의 첩보 경찰들 유럽의 모든 열강들은 이 유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성동력을 내고 이제 좀 더 겁을 내는 거죠. 만약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는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서야 된다. 폭력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무서운 거죠. 공경이 수고한다. 모든 지배계급은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된다. 전 세계의 노동자로 단결하라. 이게 마지막 문구예요. 자기들은 이럴 거나 수의사들이 그러니까 단결해서 폭력혁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 금지로니까 있을 수가 없어서 파리로 와가지고 파리에다가 또 없어서 런던으로 가가지고 프리데이에서 만나서 야 근데 우리가 선언만 할 게 아니라 세계 노동자들을 모으자. 와서 큰 대회를 열자. 소위 그게 The First International Workingmen 노동자들 하자. 그게 1864년 런던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로 1870년에 고글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노동자나 이호이고 뭐 약식쟁이 났는데 다시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이미 이제 마르크스는 죽고 엥겔스가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프랑스 혁명 난 100주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났죠. 그 100주년 되는 1889년에 파리에서 하죠.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게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자.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노동시간을 8시간 하자. 이런 게 지켜졌어요. 근데 그것도 2차 대전이 곧 일어나니까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바로 1917년에 바로 막스 이론대로 바로 브라드미르 레닌이라는 아주 공산혁명가가 그 제정 러시아 노마로프와 함께 200개 무너뜨리고 소련을 세우고 이게 아주 전 세계에 엄청난 파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인터내셔널 밴드는 1919년에는 모스크바에서 하자. 그러면서 레닌이 다 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적당하게 노동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코민테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 공산당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거기서 전 세계 혁명을 전파하자.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했고 일본이 뭐 정부를 만들어 줄 리가 없으니까 바로 그때는 한성인도 정부가 생겼어요. 브라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상해에 들겠는데 상해로 통합된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희 선출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도 배를 타고 거의 한 20일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192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뭐 이분이야 철저하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제 외교로 독립을 해야 된다. 무장투쟁 그거는 뭐 지금 저 일본 반동군 300만이 되는데 그거 뭐 몇 개 테러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철저하게 외교를 해야 된다는 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참 대단한 분이야. 백악관에서 2년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가지고 졸업할 때 영어로 스피치했다고 그러는데, 참 천재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미국 가서도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해. 대단한 분이죠. 그것도 그냥 요새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우리 다 아들, 손자들 그좀 보내고 싶은데 동부의 그 세례대 그 유명한데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고민되는 국무총리 이동희는 뭐야? 철저한 공산주의자. 이 얘기도 뭐 많은데 시간이 있을 때 하면서 자기는 투쟁을 무장투쟁을 그러면서 저렇게 레닌이 막 혁명 자금까지 준다 그러는데 왜 안 하느냐? 우리를 도와주는 저 오직 소련이다. 그래서 자기 밑에 김산을 갖다 보내가지고 혁명 자금을 레닌이 무려 그만 40만 루블 줬다고.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아. 레닌이 대단한 사람이 전 세계 공사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가지고 소위 이동희는 상하이파 고려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일로 박헌영이 전에 공산주의자가 아마 이동희고요. 거의 김산인의 사람들 그 니메이라고 이것도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은데 너무나 옆에서 그 독립운동하는 게 보여 아리랑이라는 책을 써서 이분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여튼 그랬는데 여태 이렇게 미국에서 철저하게 민주교육을 받은 이승만은 공산당은 안 된다는 걸 이미 깨달아. 이때 봐서 발표를 하시고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승만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는 거는 너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어떻게 탁월한 분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셔가지고 정말 다 무식해. 그때는 다 80%가 문명률이고 저 몰라.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근데 정확히 아신 분이죠. 그래서 그 태평양의 잡지에 5가지를 제시했는데 재산을 나눠봤자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자본 같은 걸 없애자, 지식계급을 없애자, 종교를 없애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련에 대비하자며 결국 배만 나왔다. 근데 뭐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산당인들이 많으니까 그 줄줄이 그때는 야 저렇게 레닌이 물질명분을 도와주는데 왜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하냐? 공격군가 저 따라야지. 근데 그 사람이 공짜로 주겠습니까? 왜 줬습니까? 바로 소비에트 공산 국가를 만들라고 준 거죠. 가서 네가 소비에트 공산 국가를 만들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죠. 그걸 만들려는 거지. 돈 받고 공짜로 주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제가 그랬어요. 국내파, 여운형이, 김재봉이, 박헌영이, 허환, 또 신주면, 김두봉이, 김무정이, 김원봉이, 그 다음에 친소파, 허가희, 견준혁, 김일성, 취향 다 그런 취향.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뭐 이게 대한민국 만들 때 아니고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레닌도 받아서 공산주의 이런 형편이었다고. 계보를 보시면 일제시대 때 어떻게 보면 참 애국가네, 애국자죠.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그러나 1920년에 이르축구 우리 바이카로 미국의 사역에서 봤었죠. 그 이르축구 거기에 공산당이 많은데 그래서 영웅은 거기서 고려 이르축구파 고려 공산당을 창당을 하고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희는 상하이에서 고려 공산당을 이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노태우가 진독수하고 고려 중국 공산당을 했고 근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냥 무장파 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해 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야 이렇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선공산당 맺는 자, 그게 바로 김재봉. 이 사람이 아주 1호 우리 공산당원입니다. 이제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름했는데, 그 다음에 안광찬, 강달영, 그 다음에 25 먹은 이때 박헌영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충청도 예당 가면 어떻게 보면은 서자예요. 엄마가 술집 말하자면 주막이라든가 뭐 술집에 뭐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양반에 되게 해서 서자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아. 그래서 경성고고 지금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년의 책임비서가 되고 이제 공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성군을 두고 남노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북한 정부가 되는 거고, 김일성이는 지금 뒤에 이제 자세히 기가 나옵니다만은 소위 동북 항일 영국이라는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태똥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한수민에 했고, 또 김두봉이는 42년에 조선 독립 동맹이 되는 걸 그 모태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북한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운용 씨는 우리 남한에 와서 정부를 만들려다가 결국 제대로 만들고 암살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략 막스나 또는 엥겔스나 트로츠키나 뭐 이런 레닌이나 이런 걸 신추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너무 인기가 떨어졌던 뭐야, 다 평등하게 살게 해준다니까. 또 반시민, 반제국. 뭐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북한의 공산당이 됐는가 실제로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역시 평양에는 조만식 선생이 가장 신망이었고 아주 우리 민족주의자고 대단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조선공주임의 여운영이는 바로 조만식이라고 해서 평양 인민정치연대에 취임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도 옛날에 안 배웠던 건데 바로 45년 8월 20일 날 해방되고 닷새에 스탈린이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그 북한에 와 있는 지스차코프 사령관한테 스티코프, 로마넨코, 뭐 네베데프 이런 그 군정, 소련 군정이 있는데, 야, 동북권식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미 거기 다 만들었죠. 이 오치들 독일이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프롤레타리아 정권 하나 수립하라. 그러니까 이제 부사국이 어떻게 누구를 지도자로 해야 되는가? 그 역시 조만식 선생이 가져가니까 지스차코프 사령관이 조만식 선생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를 세울 텐데 당신이 지도자를 모시겠어. 너! 난 안 한다. 우리 임시정부가 이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히트라이를 찾는 거야. 야, 도대체 누굴 해야 되겠느냐? 누구를. 그때 찾은 게 바로 저쪽에 그림이 있죠. 저기 공부연구에 있는 최연희하고 김일성이 있는데 소련군에서 5년 동안 있었어요. 소련군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했다고 해요. 소련, 그러니까 중국말도 좀 보고 소련말도 좀 할 줄 알고 아주 그냥 지키는 건 특히 첩보로를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김일성이 그런 게 어떻겠냐. 그래서 부랴부랴 스탈린한테 추천을 해서 바로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45년 9월 10일에 김성주, 그 당시 뒤에 나옵니다만 김성주입니다. 이름이 원래 이름 김성주죠. 소련군 대위죠. 이거를 북한 소비에트 지도자로 지명이, 그게 이제 네베데베라고 그때 정치교였던 그 비망록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부랴부랴 하바로스크에서 소련 함정을 타고 원산을 통해서 귀국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10월 14일 평양 공성동에서 환영대회가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일정시대 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유명한 게 아주 동해번쩍 수해번쩍 이런 그 김일성 장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거를 이제 뭐 뚜렷한 게 없으니까 김일성 장군이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백선엽 장군 모두 가서 보고서 놀래가지고 야 저게 무슨 김일성이냐 수학구나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김일성이가 출세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지.
뒤에다 소련 사람들이 신사복도 없었댔잖아요. 그래서 이 미하일 강이라고 소련이 이 사람 옷을 빌려도 가지고 입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 김일성이가 지도자로 군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46년 2월 8일 날 소위 북조선인민위원회, 이게 이제 소위 행정기구입니다.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시작할 때 그때 김일성 위원장이 되고 김두봉이가 부위원장, 강양옥 목사가 이제 서기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이제 야 이건 뭘 소리에 시킨다. 아니 뭐니 이건 토지의 부탁이다. 이 중에 뭐 여러분도 옛날 시골에 있으면 저도 사실은 지주의 자손입니다. 옛날 가을만 되면 우리 집에 그냥 수에다 말에다 무슨 떡 싣고 막 내년에도 좀 소장 좀 해달라고. 참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가 참 못된 거죠. 그쵸? 소장이 들었는데 딱 뭐 37자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쌀 10가만 하고 6가만 우리가 하고 3가만 듣고 그랬대. 참 나쁜 사람들이야. 너한테 이거 보고 나도 뭐 중국도 그러고 소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붙어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솔직히요. 무상공배 명분은 좋죠. 그래서 이때 봐도 공산당원이 80배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이걸 목조만 시키고 빨리 남한 정부도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한 달 동안 김일성하고 일을 해보니까 소련 사람들이 야 박헌영이는 참 그냥 공산당이 이것도 잘알고 똑똑하고 그런데 김일성이 좀 뭐가 좀 모자라 무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인데 안 되겠습니다. 박헌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거를. 그러니까 스타일은 아니요. 나한테 그럼 둘 다 보내봐. 둘 다 면접으로 차이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박헌영이 이게 똑똑하긴 똑똑한 요놈 내 말 잘 안 듣거든. 너무 똑똑해. 민족 의식이다 나오거든. 김일성이를 보니까 예써 하고 그냥 저지. 야 요놈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김일성이를 지도자로 확정을 하고 그 대신 박헌영이는 남조선을 갖다 다시 신결리하고 흠명을 하시오.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공산주의 제1인자가 박헌영인데 오히려 김일성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5년 8월 28일 북한에 북노당 북조노동당이 생기고 46년 11월 3일 이미 지들은 먼저 승동합니다. 지들끼리. 우리는 유엔에서 했죠. 이거 지들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인민위원회 임시를 띄워버리고 이제 직접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48년 8일 조선인민군을 군대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먼저 된 거죠. 우리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남쪽에다 제시처로 이때 이제 남쪽도 무슨 소리냐 단독 정부는 안 된다. 통일정부 해야 된다는 김규신 이런 사람을 북한으로 촉대합니다. 여기에 연석거치하자. 남북 정당 모든 사회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을 합정 정부를 만들자.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공작 여기 소련이 다 공작해놓은 거예요. 그 김일성이는 그걸 갖고 이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도도 없이 김구는 당하고 온 거지. 그때부터 김구 인기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하자고 하고 김구는 통일 정부를 하자고 했지만 그래서 혹자는 뭐 이승만이가 남북을 분단시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용당한 거죠. 여기 그때만 해도 이 부분도 태극기를 놓고 했어요. 그죠? 뒤에 연속에. 그러면서 바로 49년 9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지금 북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말치산하였던 최원권 김일성이 그랬죠. 그 다음에 연합파였던 김두봉, 무정장군이었죠. 김원봉, 허가, 소련에서 공부한 사람들 현준이요. 또 남로당의 박헌영, 이승엽, 홍명희. 근데 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아주 세밀한 거 아니? 국호를 어떻게 만들어라,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라, 내각을 어떻게 인사하라. 큰 소로 아주 주도면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는 똑똑하시죠. 그러면서 한 6개월 되니까 김일성이는 자기가 이제 뭘 좀 해야 되겠어. 사실 자기가 뭐 홍계업자예요. 소련과 대입밖에 홍계없고 뭐 독립운동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기회에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무력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이제 공도 세우고, 그래서 스타리온 찾아가서 탱크를 주십시오, 비행기 주십시오. 그냥 지가 한 달 내에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랍니다. 아직 안 됐네. 지금 북조선군이 남조선군에서 확실한 우위가 아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바로 돌아와서 이제 북조선 노동당하고 남조선 노동당을 조선 노동당 통합을 하고, 그때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모택동이가, 누구나 다 장개서이가 중국을 통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택동이가 중국 대륙으로 섰던 거죠. 이것도 정말 소리가 참 아주 얘기가 많은데 여하튼 참 안타까워요. 장개서이가 참 실수를 한 거죠. 아이 순문이 1910년 신해인민원에서 중화인민군 만들고 순문이 들어가시면 장개석이 돼가지고, 또 그 부인 송미영 씨는 미국 가서 정말 주리안이 나왔으니까 그냥 연설도 합동하면서 원조도 받고 아주 그냥 중국이 다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아까 카이로 회담에 들어가면 옆에 송미영 씨가 투영가는 것 같아요. 참 중국을 당연히 장개석이 왔지 않았는데 모택동이가, 그러니까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거야. 아,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 한반도까지도. 그래서 4월 10일 날 다시 이번에는 박헌희랑 같이 갑니다. 이 사진, 저쪽 사진입니다. 박헌희랑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때 바로 스타린이 6.25 전쟁에서 최종 결재를 하고, 좋다. 그럼 내가 탱크 줄게, 비행기 줄게. 그 대신 미국이 참전하지 못했다. 미국이 참전하면은 그때는 중국의 마오쩌둥한테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략가예요. 직접 보더라도 미국하고 직접 싸우기 쉬운 거야, 소리가. 중국하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게. 아주 고도의 전략가인데, 스타일이. 그래서 이 김일성 실효는 전쟁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전쟁 계획을 이렇게 아무나 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좀 장군까지 했지만 전쟁 경험을 안 해보서는 못해요. 그래서 바시리에프 사령관이라고 주코프하고 같이 쌍벽을 이뤘던 소련의 대단한 장군인데, 그거 선제 타격 작전부가 이 짜전서에서 든 분이에요. 짜줘가지고 홍대 유교전 스타린이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아 뒤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겪은 유교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지. 그럼 도대체 김일성이, 아까도 간간히 얘기했지만 도대체 누구냐, 김일성이. 그럼 주사파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한번 봅시다. 김영직과 강반석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크리스천이었어요. 반석의 원한이 얘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 3형제가 나옵니다.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근데 철주는 일찍 죽어요.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현상문이 묻기 때문에 이름 가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김일성, 또 일자가 다르죠? 한일자. 저런 식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바로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수운동장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그러냐? 보초보 전투의 영웅 김일성 장군을 숙여옵니다. 보초보 전투라는 게 뭐냐? 바로 저기 압록강 백산 밑에 저 빨간색의 보초보인데, 거기에 떼봉을 타고 그 조선인들이 와가지고 지서를 숙여버려요. 그런 사건이 동아일보에 크게 나는 거예요. 37년 나죠? 6월 4일 날짜로.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군이 완전히 그냥 만주 사기를 일으켜서 만주를 다치고 주윤전이 그 사기 등등할 텐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할 텐데 조선의 청년들이 저렇게 땡목을 타고 와서 저렇게 했다는 게 엄청난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북에서는 아주 보초본 전투에 그 지휘로운 게 김일성이 했다 이래가지고 전전을 하는데, 실제로 지가 몇 사람 이제 연구자 이런 거를 쭉 보니까 성공회의 그 한홍구 교수 같은 사람은 그 저게 진짜다, 김일성이다 했다. 근데 성균회대학의 이영균 교수, 특히 저는 이 백선엽 장군하고 최명승 장군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백선엽 장군이 이때 26살이 자기가. 그래서 자기도 이제 김일성 장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하도 소문이 많았으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백발의 뭐 이런 분이 나타나겠구나. 근데 뭐 30살, 뭐 34살, 뭐 젊은이들이 또 김일성, 이야 이 수학구나. 그때 치명신형은 마찬가지야. 자기가 그때 19살이었대요. 그래서 딱 가서 보는데 김일성 장군이라는데 뭐
설문이 하나 나타났다 이게 이게 사기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쭉 그러면 누가 그 김일성이냐 바로 저기 김광석 이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름 썼는데 김경천 이제 김일성 장군이 이분이 육사 일본 육사 23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7기니까 이분이 그때 왔다 그러면 한 66세 70세 가까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김일성이가 34살 먹었는데 했다고 이제 뭐 폭이 없으니까 소련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여하튼간에 평양에서 출생해가지고 김일성의 학벌은 중국의 아버지가 세브란스를 다니다 나왔다고 그래. 근데 면허 자격증인데 면허사 의사 생활을 한 번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공산주의자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삼형제가 잘 키우다 시작하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어. 그리고 아주 싸움을 잘한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폐하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마적단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뭐 근데 거기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쿠민트린에서 맺는 게 동북 항해 영국이에요. 여기 여러 각 나라에 각 나라에 있는 다 섞어서 맺는 건데. 그런데 사실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지겨우게 그러니까 이제 연해준 구멍을 그래서 소련군이 돼.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중공군도 했고 소련군도 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이 낙점을 했기 때문에 스탈린의 꼭 것이다. 그런데 무식해도 골모수술은 능한 거예요. 뒤에 자기 유인 취재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하고 같이 했던 사람을 다 정적들을 채우고 소련에서 공부했던 소련파 허가이 또 중국에서 했던 김두봉, 김원봉, 남노당의 박헌영, 이승엽이 갑상파 자기하고 같이 했던 박금철이 다 아주 무자비한 의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해놓고도 다 자기 유인 정보를 만든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DNA가 김정은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놈도 참 조심해야 돼. 걱정이 돼요. 그런 피를 받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폴란드 헝가리 제국을 1990년에 다 이제 민주화됐죠. 이것도 그때 됐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워. 그때 우리가 못된 게 안타까운데. 여하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세서 왕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뭐 이론이 있어야 되니까 사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주체사상. 주사파가 이때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공산사회에도 뭐 이런 세습이라는 게 없죠. 그죠? 레닌이 세습했습니까? 마오쩌둥이가 세습했습니까? 카스트로가 했습니까? 없죠. 유료의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저도 프랑스 공부를 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마트파드가 내온 학생이 나보고 글쎄요, 부권에서의 주체이즘? 주체이즘? 이게 영어인가 불어인가 주체이즘?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 피아를 잘해가지고 북한의 주체이즘이라는 게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김일성이가 그냥 아주 뭐 자기는 평생 세 가지 소원이 있대. 뭐냐? 저 소련 가서 레닌 동상에 저 무덤에 인사하고 저 북경 가서 저 마오쩌둥한테 인사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인사하세요. 그거 오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래. 그 정도로 김일성이가 그냥 너무나 잘 알려졌어요. 우리 아까 들려드렸어. 그 방에 들어오면 르그럼 리데 김일성. 그 거기서 책자 나오는 게 그래, 교수님 저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겁니다. 허허 이 사람은 참 이 사람은 판단은 내가 그 책 공터니까 보기 싫은데 아니래. 이렇게 이제 그게 다른데 여하튼간에 주체단에 뭐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분야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통치 인형이 와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통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남한의 주사파들이 그걸 따르는 게 참 안타까워. 도대체 뭐야? 뒤에 이제 나옵니다. 왜 또 김일성이 그렇게 대해지는지. 그러면 북한은 저렇게 해서 공산주의 경우에는 남한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국사가 되겠느냐? 쉬었을까요?
여러분의 대국 열정에 보답하고자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시간은 많은데 내용은 아직 많이 남아서 조금 이제 급하게 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만 그 중에는 여러 그냥 계층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후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노인회부는 그렇게 문장 투쟁을 하자고 해서 개인 자금을 갖고 공사단을 창당하고 또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는 외교를 하자. 그래서 바로 우리 독립을 갖다가 국제연맹, 그때는 이제 유엔이라는 게 전역국제연맹, 거기다 이제 무슨 소리냐.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신채호 같은 분은 뭐라고 하니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정말 참 아기 신채호 씨의 민족주의였지만 이런 볼 때는 참 넘어오셨다 싶은데 여하튼 간에 이러니까 도저히 이승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와이 미국으로 가시고 박원식 분이 이제 이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시는데 거의 유명무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공국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사원이라고 얼마 전까지 저도 어렸을 때 아사원 기억이 나면서 중집에서 모여서 이게 이제 책임부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체포돼요, 김원영이. 이제 박헌영이가. 그러니까 아주 난 사람이에요. 그냥 정신병자 노릇합니다. 막 인분을 막 벽에 바르고 하여튼 온갖. 그러다 할 수 없이 저기 이제 맨 끝에 사진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추록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레닌을 따라서 모스크바 가서 바로 레닌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천주한 아주 공산주의자,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론의 가장 밝은 분이 박헌영입니다. 참 안타깝죠. 무서운 분이 공산주의에 그냥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신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소위 동방근로자대학에서 아주 부부가 장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또 일본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의 6년 동안 감옥에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38년에 출소한 다음에는 아예 이때는 자가도 광주로 도망가서 벽돌공으로 위장 추억을 김선생 이름도 가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하에서 공산운동을 하다가 바로 일본은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8월 9일날 나카사키에 떨어지니까 와서 총독 그때 10일 되니까 우리가 지겠구나 망하겠구나. 근데 그때 여기 한국에 조세로 와 있는 일본 사람이 한 8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하게 하여튼 공국에 보내야 되니까 한국에다 일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동아일보에서 사장한 송지구 씨한테 당신이 정권을 맡았다 한다. 우리는 떠난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안 한다. 나는. 그러니까 바로 약간 좌파인 여운용 씨에 찾아가서 여운용이 보고 달라. 그래서 여운용이 승당을 해가지고 바로 여운용 씨가 만든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준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업무, 치안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그동안 30년 동안 못했던 그 정치 이런데 거기에 인민위원회 지방마다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형이죠. 그분이 저쪽에 전라도에는 여기 있지 황태성 씨, 그다음에 평양에는 조만 씨, 이런 식으로 전부 조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니까 바로 광주에서 박헌영이 올라와가지고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8월 떼제라고 이 사람들은 그 강경 비슷한 거라죠. 공산이 그런데 그래서 현정세와 우리 임무. 그래서 이때는 소위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공산주의에 참 많이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동조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저 여운용의 건주를 갖다가 자기가 같이 해야겠어. 그래서 여운용을 찾아가서 그럴 게 아니라 저 미군이 보고 올 텐데 미군 오기 전에 아예 나라를 세웁시다. 그래서 세우는 게 조선인민공화국을 먼저 내듭니다. 이게 바꾸기 여운용이 아주 이제 배신을 하는 여하튼간 얘기하면서 강요도 다 자기가 세웁니다. 지 마음대로. 주석의 이승만, 미국에 있는 이승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부주석의 여운용, 국무총리의 헌,
내무부장의 김구, 외교부장의 김규식, 군사부장의 김원모, 그 다음에 재정부장의 조만식, 사법부장의 김병로, 문교부장의 김성수, 선부장의 이관술, 그 다음에 오늘 신호영씨 알았나? 신호영씨 할아버지 신이치가 재정부장 이런 식으로 다 지가 대충해. 강령도 다치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령도 만들어. 일본 제국주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민주주의 싫어하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완전히 이제 미국 전에. 그래서 완전히 좌파 수종주의 학자들은 알아. 이때 미국이 않고 그냥 놔뒀으면 자연히 인민정부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그게 어떤 나라가 돼요? 공산주의국가 되는 거야. 이승만 아니었으면 공산주의국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이때는 박헌희의 최고가 손이 빼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9월 8일 날 이제 하지 장군이 도착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북위 30도 이남의 조선 영토의 조선인민대항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에 배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공산당들은 9월 12일 날 서울 시내 대행진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다. 모든 인민은 우리한테 따라라. 우리 정부에 합니다. 과시라는 거죠. 이때 무려 220개 인민위원회가 또 결성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 당시에 그 구정에서 여론조사 보면 거의 77%다 공산주의자입니다. 우리 인민들이 잘 몰랐으니까 박헌영이 다 이미 박헌영 정부가 될 뻔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45년 10월 10일 날 민정장관이라고 해서 군정이니까 아노드 군정장관이 조선인민공화국 해체를 요구해요. 남한에는 미군정 이외에 다른 정부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지하로 숨어서 이제 하는 거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승만 박사가 45년 10월 12일 날 메가더 장군하고도 잘 알았죠. 아주 그 인맥이 대단해요. 이승만 박사의 메가더 그 당시에 영합부사니까 전용기를 보내줘가지고 귀국을 하셨고 파견되어 됐습니다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 인민공화국에 주장 안 한다. 내가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박헌영이가 저 주기를 믿어. 저는 완전 친일파다. 막 이승만에 대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반민족주의자다. 친일파다. 뭐 지금도 그 좌파들이 그런 게 그거죠. 똑같죠. 그리고 바로 임시정부도 그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바로 11월 24일 날 김구 일행이 귀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는 어떻게든지 하고 이분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헌영이하고 뭘 하려고 해요. 근데 박헌영이 임시정부를 인증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 이때 참 처음에 김구하고 이승만이 저렇게 형하고 할 때 저렇게 아마 처음에 됐으면 우리가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김구하고 또 갈라져요. 참 안타까운데. 여하튼 간에 이때 이제 포스담회를 했던 식으로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야, 한국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그 임시정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미소 공동회의에서 이제 구체적인 걸 찍어오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네 나라가 신탁 품질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우측에는 동아일보에서 가짜 뉴스가 나오고 여기 보십시오. 빨개졌죠? 소련 신탁 통지 주장, 미국 즉시 독립 주장. 이래서 이제 찬탁이냐 뭐 친탁이냐 하는 게 이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도 뭐 우리가 하는 뉴스를 보지만 가짜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걸 나오면서 하여튼 자료를 갖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고 이제 애를 썼는데 참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다 반탁을 하다가 바로 소련의 지령을 받고 박헌희의 공산당, 조선 공산당하고 영원히 소인민당은 찬성을. 그래서 바로 저쪽 저 사진 내가 특별히 갈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우리도 지금 똑같이 저 때부터요.
찬탈이다, 반탈이다, 우리 민족 왜 갈라져야 돼?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 송진우 암살을 당합니다. 찬탈을 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시다통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고 56년에 통일정부가 돼요. 그래서 흑자는 저때 우리 민족끼리 여기 이승만, 김규식, 그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영웅영, 박헌영, 안재홍 모두 다 일치 단계로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희망을 갖고도 있죠. 근데 참 우리 민족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강화문에 집회갈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죠? 한쪽에서는 또 그다음부터는 3.1절 행사 따라옵니다. 이때 이미 이제 소련은 자기의 아까 욕심을 다 부리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소련이 얼마나 지금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폴란드, 체코 그러니까 처칠이 대단한 분이죠. 철의 장막, 아이언으로 철로 이렇게 장막 커피를 친 것 같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소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갈라지는 거지. 냉전이 시작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 미소 공동회가 독송에서 벌어졌는데 잘 될 리가 없지. 박헌영이 이때 이걸 어떻게 하든 이 때문에 뭘 해야 되겠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위조 지폐를 정판사에 찍어내요. 이게 유명한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그 유명한 박지원 씨 할아버지가 박낙종 씨 정판사 사형을 나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월북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승만 봐서는 야 저기 북한에는 이미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고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되겠는가. 그래서 정부에서 저렇게 북한은 김일성 단독 지배 공고하니까 남한만 해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이제 단정론 아주 이승만을 남북 분단의 원흉으로 보는 게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박헌영이 여기서 이제 김일성을 찾아갑니다. 안 되겠다. 지금 여기는 소련이 구조하고 남한은 미국이 구조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해서 뒤집어 엎자. 그래서 정부를 세우자. 김일성이 반대로. 이미 뭐 자기는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때 그 김규식, 안재홍 같은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파가 합작으로 어떻게 정부를 만들 수 없을까? 또 미국 군정도 좀 도와줍니다. 거치는 사람이 중위병이 아니지만 하버드 나와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합작위원회는 것도 구성입니다. 근데 박헌영이는 이제 이러다니 안 되겠다. 이미 북한은 김일성이가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초파워로 사회원을 시켜서 정권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 군정들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때 있던 게 전국 노동조합 전국평이 전평이라고 그러는데 전평.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철도연맹, 철도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해서 거의 마비가 되고 이때 무려 일반 시민이 한 25만 명이 법통적으로 한다고 해요. 참여하니까 박헌영이 자신을 가지고 이야 이게 큰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은 모이겠구나. 이러면서 우파들을 만져 공산당에 암살하고 나고 이승만 당할 뻔했고 조병옥도 나와 장태산이. 그러면서 바로 40년 12일날 태국 폭동이 일어나. 공산당 소문이 대단해요. 경북의 그 해부가 학생들이 말이죠. 해부용으로 쓰는 시체를 갖다 끌고 나와서 야 이거 경찰에 쏴 죽였다 이렇게 거짓을 하면서 그 얘기가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간에 박헌영 지령에 의해서 대구 폭동이 10월에 일어났다. 이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박사입니다. 피살이다. 우리가 솔직히 이제 까놓고 얘기해. 박정희도 남도 비밀 나무였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아주 자기 형, 가장 존경하고 그런 형이 바로 박사입니다. 또 김종필의 장인이죠. 김종필 씨의 장인. 그러니까 그 형이 믿었던 형이 집시를 당하니까 자기가 그냥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홍태선이가 보증원서 가지고 남도당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전향을 했지. 여튼간에 이때 큰 아주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6년까지
거의 수천 명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헌영이 헛소리 남한에다가 북한에 북노당이 있으면 남노당을 만듭니다. 바로 여우정의인민당, 백남훈의 신민당을 합해가지고 그 유명한 남노당이 바로 주사파의 지금 뿌리죠. 이때 이미 미국과 소련은 분명히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탈린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유고슬비아 다 만들죠. 그 밑에 있는 그리스하고 터키를 또 공산하고 같이 넣었죠. 그러니까 이게 테러만이 이제 3월 12일 날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소련 더 이상 너 없다는 걸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소련을 봉쇄하자. 소비에트 컨테인먼트 파리스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이제 분열 상태에 걸어오죠. 이런 상황에서 미소 공동회의 논의가 되겠어요. 결국 또 결렬이 되고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 다시 유엔으로 보내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바로 50등급을 얻기로 했고, 아까 얘기한 그 좌우합작 그것도 이때 47년 7월 19일 여우정이 또 암살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지금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호해야 돼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죠. 이렇게 아주 혼란된 사회에 남한이 계속해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50정도를 북한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저걸 방해해야 되겠는데 제주도에서 이때 50정도를 반대하고 해서 남도당의 김달산을 주동을 해가지고 경찰서를 막 습격으로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5월 10일 승거를 못해요. 제주도는 아주 못합니다. 승거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바로 이때 김구와 김유식은 김일성이 꼬리에 빠져서 남북 연석회의 갔다가 빈소를 피우고, 5월 10일 날 유엔감시단 메논이라는 인도 대표가 왔지만 북한 지역은 못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남한만 총선거를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고 아까 전에 학번도 좋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감옥소에 쓴 독립중심에 있는 거라든가, 또는 또이 좌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예측도 잘하셨고 통찰력이 있고 대단한 분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분은 대한민국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한반도에 세운 유일한 합법적인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70% 이상이 좌경화된 사회에서 바로 이승만 받은 결단으로 자유민주 시대에 대한민국을 공급했고, 이때 공산국가 될 거는 그냥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막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기반인 거죠. 언론 자유, 남녀 평등권, 여러 가지 그런 하는 것이 이승만의 어쩌다. 근데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주 사건을 경찰이 다 와야 돼가지고 경찰이 진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는 14연대 병력 군병용으로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출동을 또 그거 보는 거예요. 거기서 김지회 또는 홍수석 육사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발간을 일으킨 거야. 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그러냐, 우리 인민을 그 항쟁을 우리가 왜 진압하느냐, 오히려 그냥 확산을 해가지고 무기고를 주더라고 더 이겨서 많은 사건. 다 이승만도 뭐 들어섰는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끔찍한 일이죠, 그죠? 군대가 발간했겠어. 그게 유명한 여술바다. 그때 그 유명한 이현상이 남북은 사령관이라고 했던 이현상,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지사가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안법을 보고, 이때 40년이 누구시면 친구가 암살을 하고, 안두의 소위, 육군 소위였는데 그 단어가 참 안타깝죠. 지금도 미국에 빠졌지만 여하튼 간에 참 거목이었죠. 난 아까 이승만하고 한 마음만 돼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이때 이제 이승만도
토지개혁을. 참 이승만이 대단해요. 조봉암이 공산주의자에 알면서 일부러 독립무장을 시키고, 조봉암이요. 조봉암이 토지개혁으로 북한식으로 토지다. 그러나 약간 유사한 거 해야 된다. 삼정부인행하는 거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6.25 때 박근혜이 뭐라고 하죠? 스타일 찾아가서 뛰어나오는데, 지금 제가 공산당을 많이 남한에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뚫고 내려보면 한 20만이 봉기를 올 겁니다. 내려보니까 봉기는 아무도 안 했어. 이게 3일 동안 수도 서울에 있으면서 3일을 기다린 거예요. 왜 봉기가 안 일어나지? 봉기가 나야 되는데. 도지개혁을. 이거 우리도 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국전쟁이 바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국전쟁 바람에 이제 반공주의가 극설이니까 바로 친공 좌파는 세력이 많이 약화됐었죠. 근데 이제 이때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세계적으로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폴레옹 3세가 1862년에 식민지를 맺었던 나라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정말 호치민이라는 민족주의자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딱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자, 베트남 전쟁보다 22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은 그것도 같은 거 아닐까? 대표적인 마르크시스트가 브루스 커밍스예요. 이 사람은 61년에 피스코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재래를 수집한 거야. 거기다 한국 청년도 꼬셔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이혼하고 자기 본명을 이러고 우정원이라고 지금 저 버지니아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것도 여하튼 간에 참 살쪘어요. 아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많이 구했나. 그때는 저도 하우치 이후로 했습니다만 그런 재료가 없어서 구웠어. 근데 자기는 미국에서도 구웠고, 그때 수집권 소위 고 잠깐 사이에 인민영이하고 조선 박정희의 인민공화국 주고받은 거, 이런 소리를 갖고 이건 순수한 민중들이 기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0월 폭동, 또 4.4 제주 사건, 여수 반환 사건, 다 이거 민중들이 기른 거야. 민중들의 항쟁이다 이거야. 이걸 미국이 불러가지고, 이승만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안타까워서 그 억울한 인민들을 해방시켜서 진정을 일으켰다는 거야. 그런듯하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 박사학위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그 아주 재료로서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력스타가 됐어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학생들도 이제 이게 몰래 보는 거야. 야, 미국 학자가 그러는데 사바선 미국 대학이 생겼대. 야, 6.25도 미국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주 반민주주의자가 많았어요. 여하튼 간에 인민해방 전쟁설로 주사파 운동군이 생기기 시작했고, 좌경 큰 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호치민은 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있는데 정말 애국자예요. 식민지 밑에서 그 외양선에 요리사를 취직을 해가지고 해외에 다녀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맨들아. 그래서 독일을 시들어 그때 한국을 한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하다가 일본이 이제 나가면 그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가 다시 들어가서, 그런데 50도년 디에미연프에서 그 10만 명이 프랑스군이 포위가 돼요. 부엔지압하고 정말 개별적인 자연가지고 불란서 항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미국이 그때 보니까 미소의 냉전 시대 때 저 베트남이 공산되면 그 옆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버마 줄줄이 공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0도를 나는 거예요. 그건 다지. 그러나 호지민이하고 김일성은 다르다. 정말 호지민은 정말 순수한 민족주의야. 그 사람 죽었을 때 지금도 베트남 가면 보십시오. 저 기념관에 유물이 뭐가 있나? 공방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쓴 대나무 침대. 그게 그 사람 돋보기. 그게 전재산이에요. 정말 애국자예요. 장가도 안 돼. 결혼도 안 했어. 지금 그 김일성이는 금수선 국정이라고 지금 뭐 썩지 말라고 해놓고 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근데 착각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도 오직고 무수 커밍스 킷 그 애들이 생겼다. 이 정도. 완전히
다음 전쟁도 민주 해방 전쟁에는 그 추종들 양산해가지고 386세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미정서 이렇게 아주 역사학계, 수학계 아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한반도 상반선 분야시킨 거 미국이다. 미국은 전면국이고 소련은 해방국이다. 6.25 전쟁은 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이다. 메가다고 이승만이 결합해서 이렇게 붙이냈다. 미국이 아니면 통일국가가 될 뻔했다. 맞는 얘기죠.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국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국가보험은 철폐해야 된다. 자기들 정당성을.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그때 여러분 다 겪었을 거예요. 우리 있죠. 문화원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 문화원에 불투면 86년에는 광주에, 82년에는 부산에, 84년에는 대구에, 85년에는 서울에 계속 불친두고 뭐 아니죠. 그래가지고 소위 촛불 시위가 연결되고 그게 광우병 파동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지금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어제 보이죠? 김근태 유명한 김문수. 근데 김문수는 전향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원혜영, 유인태, 그 다음에 여기 또 장기표. 이 사람은 우리 장기표 부인이 부고 몇 대인가 부고예요. 장기표 씨 부인이. 예, 이분은 아주 좌파는 아니죠. 이제 중도입니다. 근데 여하튼 운동권. 그 다음에 이해찬이, 그 저승사자 이해찬이, 정동영, 저기 김보경이 총리했던 다 있죠. 유심히, 그 유명한 유심, 그 이화예까지. 그래서 그 이화예까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학계에서도 바로 이 백낙천 교수, 한양대의 이영희 교수, 뭐 문재인이가 제일 존경하는 이영희, 뭐 신영복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학계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소개해 주신 게 김영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영환, 저기 있죠. 김주사파에 대해 강철수 씨, 서울복대 나경원이 조국이와 같이 서울복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김일성 대단한 주사파에 아주 매일 그 유봉도 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써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90년에 강화도에서 간첩선을 타고 해주를 해가지고 김일성이 만나요. 김일성이가 대화를 해보는 거야. 이게 비낭통이라 김일성이. 야, 내가 이거를 이건 헛기를 받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민주화운동. 이런 분이 많이 나와요. 맞아, 하태경이도 마찬가지. 이재호도 약간 그래, 이재호. 그래서 이 강만길 교수라든가 신영국 교수라든가 여기 박스 이런 학계. 근데 안병식 교수, 수험상대 교수는 자기는 완전히 우파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이 좀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그러면서 바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높은 룰로 들어갑니다. 여기 뭐 신계균이 다 있죠. 김영숙명길이 교수만 이화영이, 강기정이, 이광재, 이인영이, 토경장, 우상호, 김태명이, 임종석이.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이석기 같은 사람은 통진당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해산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종석이, 조국이 여기 그 다음에 김상원 교육부총리. 저는 이 김영길이라고 민노동에 있는 사람하고 파리에 유학 갔을 때 이 사람이 서울신문사 특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유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생전 말이 없어. 누가 와보니까 민노당을 만들었어. 이야, 그랬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좌파 정부 들어서면서 1990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지가 뭡니까?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렇게 막스가 레닌이 정말 만들었던 소련이 무너진 거지. 지구가 막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다시 우리가 통일을 했어요. 독일은 통일을 했죠. 헬무트 코리는 참 좀 안타까워요. 이때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11개나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1. 그러니까 우리 12분에 지금 대통령을 모셨습니다만은 김영삼 때부터 난 김영삼이가 숙주라고 아주 정말 무식하고 서울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제대로 나왔는데 아니라면 그때부터 와인을 불고 경제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좌파 정을 만든 게 김영삼이에요. 이웃문가고 보내주고 말이죠. 뭐 한원상이 되는 말이야. 빨리 가는 통일부장 하시고 말이야. 아, 기존놈의 무슨 뭐 사회수송이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막 기대중 때부터 그냥 이북에다 엄청 퍼주죠. 2조 7천억, 노무현 때는 5조 6천7억, 뭐 엄청나게 퍼주고. 그거를 이명박이가 박근혜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윤석열이가 그걸 해내라고 지금 종북 주답하는 다음 것에 되겠다. 속이 싫어. 대통령이 이 말을 치냐? 이게 윤석열이가 해낼 거라고. 우리가 이걸 도와서 없애야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 주의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통일전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5번 이렇게 남북이 모였지만은 이거는 통일조선 전략에서는 빠졌다고 다 소리를 마지막 문제인 때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측 대통령이다 이런 병신.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남측 대통령도 뭐야? 이런 저 속이 뒤집혀. 저는 정말 사교육 군대하면서 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구나 그냥 밤중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같은 간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기만소리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지금은 정말 중국하고 미국이 신냉전이 되고 새로운 냉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지는 않도록 우리가 하여튼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일 거기다가 쿼드, 뉴질랜드, 인도까지도 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교적으로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소련이 왜 아까 망했다, 왜 망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17년 동안 레닌이 그렇게 멋지게 해서 아주 흠명을 해서 적과 끓이고 낙원을 건설했다고 왜 망했어요? 결국은 85년에 고르바초프에 등장하면서 공산주의 체계가 보면 미국하고 경쟁으로서 그라노스도 개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까 개혁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바람에 그 지진누나 그 억압됐던 인민들이 이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련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무너져야 되는데 중국도 결국은 20년에 공산당이 됐지만 뭐 별볼일 없었죠. 그러나 79년에 미국이 닉슨이 신제에 의해서 저거를 끌어내가지고 그래서 소련을 붕괴시킨 건 맞죠. 근데 결국 30년에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일본을 제치고 경제 두 번째 큰 부자나라. 그러니까 시진핑은 거기에 걸맞게 이제 다시 중화인민주의라는 게 뭐예요? 중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국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화주의가 뭐였는지 세상의 중심이래.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래. 와, 스케일이 우주의 중심이 중국이에요. 저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같이 보내도 막네 독재국도 아니니까 Sir! American democracy is not seen as the Chinese democracy. 자신의 중국 민주주의는 미국하고 다르다니. 미국 민주주의.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이게 중국이에요. 무서운.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러나 여하튼 간에 우리는 미국하고 저기 하는데 트루만이 소비에트 콘테먼 파티라든지 우리 차이나 콘테먼에서 언젠가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핵이 문제에 북한에 저걸 갖고 지금 이제 뭐 워싱턴 선언을 하고 지금도 뭐 잠수함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갖고 좀 미흡해. 아까 얘기했죠. 한스 보겐서라는 교수는 뭐라고 했어요?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항복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게 핵무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하고 미국하고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우리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령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F-35가 있잖아요. 쏘게 있어요. 그거 갖고 그냥 저는 F-15 창설했는데 그거 갖고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주입을 그랬고, 또 한미협조로 우리가 핵무장 능력을, 핵무기는 안 만들겠다. 미국하고 핵무기는 안 된다. 그 대신 그 전 단계까지 우리가 끌어야 됩니다. 여기서 드골이 한 얘기가 유명한데, 프랑스의 방어는 프랑스인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드골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인도 우리가 이제 핵방위 이런 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허망칸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 소위 우리가 삼축 체계라는 걸 갖고 있는데, 키일체인, 우선 선제 타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 다음에 KMPR에서 대량 보복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빨리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고, 저는 뭐 일부 주신도 계신데 지금 공군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F-35 40대가 공수고 100대 정도는 해야 되겠고, F-16도 60대 한 100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뒤에 지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한미, 우리가 핵을 지금 못하는 게 한미 핵협정을 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 수준까지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지금 원자로가 많죠. 그걸 제치를 해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가 말하자면 그걸 제치려는 능력을 하면 공중에서 그것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만들지만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 믿어봐. 믿으면 믿고 너 와서 봐라. 안 만든다. 대신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뭐 하든지 이제는 몰래, 박정희 씨는 몰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같이 미국하고 같이 해서 여하튼간에 고농 충동력 또 프로토닌 제트의 기술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한미연합, 팀스프리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김정일이 숨어있는 게 팀스프리 같은 거 한데 그냥 딴 거 소리 나야 돼. 그런 걸 해야 되겠고, 근데 아까 핵잠수함이 그제 왔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가가지고 핵공격 시에는 아주 김정은 정권은 종말이다. 아주 잘하셨는데, 그 다음에 F-21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군산기지나 우산기지 와야 돼요. 그리고 사드라는 게 지금 저렇게 뭐 성주에 하느라고 많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을 못 지켜야죠. 사드가 더 갖다 놔야 돼. 하나 북쪽에 하나 더 갖다 놔야 돼. 그 다음에 전술핵도 옛날에 전술핵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진도 꽤 계신데 아주 카본 크라우스 비치는 사람은 전쟁 렌치가 써서 나팔레옹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쓴 책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부인들은 성경같이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군에 소위 센터 오브 그래비티 거기를 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데, 걸프전을 치고 이런전을 치면서 그 전쟁을 기획했던 코널 존 워드 있는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리더십을 파괴해야 된다 이게. 바로 김정일이 죽이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인가 소위 이란의 카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리포에 의해서 죽었죠. 봤죠 우리가. 미국이 맘만 먹으면 김정일이 당연히 죽일 수 있어요. 저거 무인기입니다. 보내면 돼요. 김정은이 저렇게 지금 못 까불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버스타반이라고 지하 60m까지 들어가는 방이 있어. 폭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갖고 아주 김정은을 폭사하는 그런 걸 우리가 훈련하고 공제를 해야 된다. 겁을 줘야 돼. 경고망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그리고 이제 자주 국방력 왜 필요한가? 이게 경험단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여하튼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연자 특별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그를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비행사를 3,400시간 타면서 공중에서 적기를 내가 잡은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걸 내 격추를 하려고 하니까 그림이 도망을 가버렸어. 자세히 얘기는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여하튼 간에 그래서 박정희가 김일성이를 제압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북한이 입던 게 미의식이고 그리고 내가 탔던 게 F-5 펜타곤이 좀 무서운 비행기. 그래서 내가 물론 애국심도 나도 물론 더 있었겠지만 그 비행기가 좋았다. 그게 자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교육입니다. 사상적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뭐 좌파인님이 아주 학교가 99.9%가 좌파 교육이죠. 정교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또 지식인들은 좌파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일본 프랑스에 메이마하고 있는 사람이 짱버 사르트라고 같이 이제 고등사관학교 동기인데 짱버 사르트는 좌파예요. 근데 예림은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사르트를 그 비판을 하는데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 투성이의 서예지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주장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참 복잡해. 근데 이런 속담도 있어요. 불안대칭하니까 20대의 좌파에 공산주의사에 빠지지 않으면 그런 바보래. 근데 30대 40대 초자식인데 아직 빠지면 그런 것도 바보래. 이게 명언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가 뭔가 하는가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전국주사파 교육이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민주화 운동하고 헷갈려요. 완전히 민족, 민족세, 양전 세력, 진보 세력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오늘도 유튜브 방송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KBS, MBC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이기자, 이래서 이겨야 돼요.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막스 레닌이 왜 망했는가. 막스는 뭐라고 했어요? 역사에 5단계가 있다. 시계체의 사회는 원시사회였다. 그때는 서로 뭐 평등하게 나눠먹고 뭐 노무한만 잡고 공부에 나눠먹고 그런 사회 아니었느냐. 근데 이것이 노예사회가 되면서 노예가 생기고 중세봉건사회에 영주, 귀족, 농노가 생겼고 근대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본과 노동가가 이게 계급이 멀어진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래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혁명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1990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게 증명이 안 됐죠. 그래서 바로 코널 대학의 프란시스 푸쿠야마로서는 저렇게 막스가 얘기하는 역사는 이제 끝났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발견한 가장 좋은 재료는 자유민주주의 정서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의 시진핑이 나타나고 러시아의 푸틴이 나면서 스트롱맨이 더 나쁘게 특히 코로나가 있으면서 야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가 하니까 코로나도 안 퍼지고 좋더라. 그러나 나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공산당의 당수였던 소위 안토니오 크람시라는 사람은 왜 공산당이 실패했느냐. 기독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찰을 보내더라도 한 20년 30년 앞을 보고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지 모르게 또 고시생들을 해가지고 고등고시를 해서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 거. 언론을 치면 구석구석 들어가야 된다는 거. 무서운 거지. 이런 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 것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짜 이론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어. 이걸 막아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음 이제 산업사회 경제가 다시 어차피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4차 산업사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민간인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하는데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을 해서 그 제일조업에 우리가 강국이 돼야 됩니다. 삼성이 지금 반도체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4차 산업 AI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2의 우리가 한강한 기적이 이루지 않으면 어렵죠. 근데 다행히 지금 조건이 맞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전 세계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마셜계 2차 대전 끝나고 폐허된 유럽을 지원해주는 게 마셜 플레이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뛰어들면 이번에 아주 폴란드에 엄청나죠. K2 정체를 고역하실 때 K9 자주포 648문 FA 50 경론 48대 어마
우리 방산산업이 아주 요새 신이 났지요. 이런 여파를 불어서 아주 우크라이나 건설을 또 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아주 중동에 비살만하고 또 아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또 유럽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루가 제2의 베트남 전 효과 제2의 중동붐을 한다면 경제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수사파들 아까 이제 민주노총 정교조 이건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하면 해체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호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단체들 우리 같은 애국단체들을 지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나가면 힘이 없어. 조직이 없어. 저들은 조직 돈 다 있어. 이걸 왜 못해? 이걸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좀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애국단체들이 지금 유명무실한 게 많아요. 제한군인의 옛날에 얼마나 애국단체였어. 요새는 뭐예요? 자유총연맹? 저도 장군 치면 대한민국 소모회라고 장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허리가 없어. 교회의 문재인한테 노무현한테 붙어가지고 출세해보려고 이런 놈들이 많아요. 문재인이 뭘 한다고 해도 총장이 국방장이 안 됩니다 해야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새마을 통일주의 국민의 또 우리 또 기독교인들 많죠.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하는 어디를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려고 해요. 이런 우리가 제압되는 거지. 다섯 번째는 저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침투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전단도 못 부리겠죠. 그러니까 바로 대북방송, 대북전단 금지도 무효화시켜야 되고 문재인과 김정일은 9.19 군사합의 다 무효화해요. 지금 DMZ대로 대북방송도 못해요. 북한은 다 알려있지.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뭐 BTS 부르라고 뭐 모르는 게 많대. 지네들도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고. 근데 다행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하는가 사사지 소리 났더니 걔네들이 뭐 인터넷 잘 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앨런 머스크가 있는 스타링크 시스템 이걸 해준대요. 머스크가.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에 이런 걸 해서 인공위성을 띄우든지 이렇게 하다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변화를 시키지. 걔네들이 알아야지. 정부에다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걸 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정권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김영철 의원님이 바로 통일선동부에 다시 돌아왔다는데 사이버 그 무슨 돈으로 저렇게 미사일을 쏘나 저기 엄청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 김남국인가 그 뭐 코인 뭐 했다고 그러잖아. 그 코인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세계에서 돈을 탈취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이버 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실 부정부패, 빈부격차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바로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은 구속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왜 구속하고 이건 또 모르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김명수 의원님이 대법원장이 완전히 문재인의 개였어요. 그래서 시키는데 저 춘천법원장 어떤 놈을 그냥 대법원장을 시키니까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근데 그냥 9월이면 끝났네요. 이게 9월까지 9월 지나면 그러니까 영장 어느 발부하는 판사가 다 영장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가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원석이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이하고 둘이 기대를 좀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부정부패 자기가 승수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바로 우파 정권을 재창출해요. 윤석열이 약한 자료로 좌파 정권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해요. 반드시. 그래서 아주 불란서의 마크론이랑 잘하고 있지요. 이완석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찍이 말씀하시겠어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같이 야당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 고질이 켜져지지 않는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면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런 윤석열은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 아신 거지. 야, 참. 보십시오. 윤석열이 된다부터 뭐 야당이 찬성이 전부 다 반대지. 그냥 반대지, 무조건. 무조건 반대. 아니, 우크라이나 갔다 온 말이 뭐 비가 오는데 왜 우크라이나 갔냐고. 얼마나 아까이겠죠. 우크라이나 가서 큰 그런 건수가 많은데, 잘했다, 우리 의견은. 이런
그냥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정희의 이런 정신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라고 믿고 제일 중요한 거 내년 4월 10일날 총선인데 무조건 150에서 반 이상은 돼야 돼. 안 되면 더 이상 되면 좋고 170세이나 좋고 그 다음에 2007년 대통령 후보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안 되지 이잖아. 결론. 참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승만에는 또 박정희에는 위대한 두 위인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우리 축복이죠. 그 두 분이 아니었으면 누가 당군인의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내가 96년에 군대 총장이라서 불란서 중국에 초청을 와서 우리 참모도 대령 참모도 다 동문에 살았더니 공군대 총장이 아니라 참모 차장이 나와가지고 울령적으로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부인들 그 옷도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그러신데 돈들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가세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야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지. 그러던 분들이 지금 잘 산다고 이제 신인들을 까부는 거야. 자, 강대국에서도 소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있어요. 국제 규범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간에 우리는 이승만 참 거 많죠. 참 대단한 거예요. 특히 이 한미동맹 맺었다는 건 대단한 거야. 그것도 떨려서 보고 야 이거 와서 나중에 이거 와서 너 사인해. 참 대단한 거야. 방어보다 속방한 게 대단한 거예요. 처칠이 묘도가 막 비웃대잖아. 깜짝 놀라요. 이야. 박정희 대단하지. 아까 내가 좌파였어. 자기 형이 남도가 그래도 그걸 가난한 문화를 얘기했다. 가난. 이 나라는 왜 가난하냐? 가난. 그래서 결국 이 나라를 대단한 거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2차도 난 이승만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가 무슨 다 해가지고 했을 때 얼마예요? 우리가 82불인데 북한이 320불이야. 우리보다 4배나 북한이 잘 살았어 그 당시. 그거는 지금 50배 40살 사이에 맺는 게 걱정이에요. 이게 2차 핵에 성공한 거야. 이 윤석열이가 3차를 성공해. 바로 윤석열이가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한 대로 6.25 때 겪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세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는 소위 그 내종됐다는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개념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은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변주해. 자기 세계에서 자기 독재 재밌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후손들한테 영원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전국주의 사업을 직결하고 자유우파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하는 이것이 우리한테 맡겨진 시대의 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신냉전 시대가 됐다. 거기다 북한의 핵, 미사일 요구를 우리 정말 위기다.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한미연합, 한미일연합을 해서 위기를, 기회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중국 주사파의 잘못된 이념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의식을 높여서 국민 통합으로 북핵으로 인한 제2의 6.25 전쟁을 억제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주사파를 직결하고 자주공항태세를 확립해서 자유민주시대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완수해야 된다.